안녕하세요. 고막여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글은요, 쇼펜하우어의 잠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잠언을 듣기 전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큰 흐름에서 본다면 메이저급의 철학자는 아니라고 하네요. 비유해보자면 주연 배우이고 싶어 했지만 결국엔 밤무대 가수 수준에서 삶을 접어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대중적인 유명세는 몹시 커서요. 그는 스스로 자신을 철학에 숨겨진 황제라고 생각했으며 후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하네요. 사실 그는 철학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철학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정작 철학을 전공하는 이들 중에는 그의 사상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네요. 오히려 쇼펜하우어는 철학 사상보다는 엽기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기이한 행동과 돌출적인 언행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철학자라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유럽 북쪽의 단치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네덜란드계였고요. 아버지는 크게 성공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예술적인 기질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살 정도의 나이 차이와 상인과 예술가의 기질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다지 원만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쇼펜하우어의 이름 앞에는 보통 염세주의자라는 말이 붙는데요. 사람들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했던 그의 태도가 원만하지 못한 가정 분위기와 어머니와의 잦은 불화에서 출발했으리라 추측하곤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 처음부터 그다지 애정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뒷날 아들에게 너는 용서할 수 없는 귀찮은 녀석이며 함께 살기가 몹시 힘들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실주의자였던 아버지는 쇼펜하우어를 자신의 뒤를 이어 개방적이고 활달하며 세계 시민적인 사업가로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버지는 그에게 아르투르라는 세례명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르투르라고 지은 이유는요, 유럽 어느 나라에서나 이 이름은 똑같이 발음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것은 앞으로 큰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고요. 그는 어린 쇼펜하우어가 세계라는 큰 책을 배우도록 프랑스와 영국 등지로 보내서 외국어를 익히고 고급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게 했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기회를 통해 각국의 언어와 귀족적인 품성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된 보통 사람을 혐오하는 태도도 갖추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11살의 쇼펜하우어는 랑게 사립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이 학교는 장차 상인이 될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상업보다는 인문학에 더 흥미를 느껴서 김나지움에 가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는 상인에게 인문학 공부는 필요 없다고 여겨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들의 결심이 너무 굳어 보여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김나지움 진학 또는 견문을 쌓기 위한 유럽 여행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쇼펜하우어는 2년간의 유럽 여행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뒷날 그가 회고하듯 고전과 히라버, 라틴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젊은 시절의 인연을 쓸모없이 보낸 뒤에 함부르크로 돌아와 아버지 친구 가게에서 상인 일을 익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아버지의 바람대로 상인이 되기 위해 충실하게 커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1805년 아버지가 상점 창고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죽음은 자살로 추정되었고요. 당시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우울증과 점점 악화되는 귀머거리 증세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네요. 또한 부부 갈등으로 심각하게 괴로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쇼펜하우어와 어머니 사이도 틀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하네요. 어머니와의 잘못된 관계 때문인지 쇼펜하우어는 여자를 경멸하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여자란 불행의 근원이며 참된 감정이나 이해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라고 보았죠.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의 사이가 틀어진 후에 어머니와 아들은 결별을 선언하고 어머니는 누이의 동생을 데리고 함부르크를 떠났고 쇼펜하우어는 2년 동안 남은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한 후에 그렇게 바라던 김나지움에 입학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학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요. 나중에 슐체의 강의에 감동을 받아 철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된다고 했고요. 그는 슐체를 통해 신과 같은 플라톤과 경탄할 만한 칸트의 사상을 알게 되고 플라톤과 칸트는 그 뒤 평생토록 그를 인도하는 두 별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 후 자신의 사상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던 쇼펜하우어는요. 32살에 베를린 대학 강사로 채용된 뒤에 그 당시 시대의 정신이라고 일컬어지던 헤겔과 정면 대결을 시도합니다. 한낱 강사의 신분으로 큰 인기를 끌던 헤겔 교수가 강의하는 시간대에 자신의 강의를 넣은 것이죠.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상이 필요하면 결국엔 자신이 이성의 철학자 헤겔을 누르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비참하게도 쇼펜하우어의 결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은 여전히 북적거렸지만 그의 강의실은 텅 비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강의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요. 세계의 원동력을 이성으로 파악하는 헤겔의 사상은 절대적으로 허풍스러운 헛소리에 불과한 철학이며 정신병자의 수다이고 요술쟁이의 주문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지요. 그는 이토록 심각하게 헤겔을 공격하며 고민에 빠져 있었지만 정작 헤겔은 이런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하네요. 쇼펜하우어는 점점 더 울적해져서 공포와 망상에 사로잡혔고요. 이발사가 면도칼로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고 생각해 절대로 면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잘 때도 권총을 옆에 두고 잤다는 이런 엽기적인 행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1831년에 콜레라가 퍼져서 헤겔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쇼펜하우어는 콜레라를 피해 프랑크푸르트로 갔다가 그곳에 정착을 했고요. 이때부터 쇼펜하우어는 비로소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게 된다고 하네요. 헤겔이라는 이성중심 사상의 큰 나무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여기에 가려 소외되어 왔던 사상들이 주목받기를 시작한 거죠. 쇼펜하우어의 대표적인 인물로 차츰 알려지기 시작했고 거의 광신적인 추종자들이 나타나기까지 했죠. 그는 이러한 성공을 매우 만족하였으며 자신의 명성을 보도한 기사를 자세히 읽고 되씹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염세주의자인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와서 비로소 낙관주의자처럼 즐거워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역설적으로 그의 성공은 대표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가 아니라 사상 전체로 본다면 부록에 가까운 얇은 책 한 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책 제목도 부록과 보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간되었다고 하네요. 이 책의 성공으로 사람들은 거꾸로 그의 대표작을 읽게 되었고요. 비로소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말 초반에 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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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
쇼펜하우어가 하나의 사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1860년 쇼펜하우어는 72살의 긴 삶을 마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장수했던 원인은 죽음에 대한 지나친 공포와 망상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하네요. 그는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안전과 건강에 지나치리만큼 신경을 썼다고 하네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을 때조차 그를 떠나지 않았는데요. 죽지 않은 상태로 매장되지 않을까 두려워한 그의 유언에 따라 장례식조차 죽은 지 며칠이 지난 뒤에야 치러졌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의 염세주의는 앞으로도 주요한 철학 사조가 되기는 힘들 듯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가 함축하는 중요한 의미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 대한 극도의 혐오는 역설적으로 인간이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높은 기대치에서 나온다는 점 말입니다. 염세주의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비판 정신의 바탕을 두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숱한 비난과 조롱에도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기인이 아닌 현대사상과 문명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철학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사상 내면에 깊이 깔린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 때문입니다. 바라지 않는다. 처음부터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없더라도 곤란하지 않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100배나 더 재산이 많이 있으면서도 원하는 하나를 손에 넣지 못해 초라한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다. 아침을 소중히 여겨라. 아침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간에 예외 없이 모든 일에 적합한 시간이다. 하루 중에서 청춘시대에 해당하며 모든 것이 반짝이고 윤기가 돌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진척이 있다. 활기 넘치는 기분으로 가지고 있는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간대이다. 따라서 늦잠을 자 소중한 아침을 짧게 하거나 쓸데없는 일이나 수다로 헛되이 써버려서는 안 된다. 인생의 정수이자 신성한 것으로 아침을 소중히 대해야 한다. 불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심한 불행을 겪지 않으려면 최고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많은 자질 중에서 행복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선량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너그러운 마음이다. 왜냐하면 이 훌륭한 자산은 그 자체로 보답이기 때문이다. 생기발랄한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쉽게 말해 그 사람이 맑고 명랑하다는 사실이다. 이 자질만큼 다른 모든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 가진 것의 고마움을 깨달아라.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저게 내 것이라면 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으로 그로 인해 부족감을 느끼게 된다. 그보다는 가능한 만약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면 이라는 역발상을 해야 마땅하다. 스스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잃게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재산도 건강도 친구도 처자식도 연인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말과 개 또한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대부분은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에 좌우된다. 외적인 사건과 상황이 같더라도 그로 인해 받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완전히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모두 다른 세계를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직접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사고와 감정, 의지에 관해서이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이러한 것의 활동을 일으키는 경우에 한한다. 행복과 기쁨은 주관으로 결정된다. 공복은 최고의 반찬이다. 나 젊은이와 노인은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격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재와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행복과 기쁨에는 객관적인 요소보다 주관적인 요소가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 실증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건강은 다른 어떤 은혜보다 소중한 것으로 병약한 왕보다는 건강한 거지가 훨씬 더 행복하다. 아름다움을 유지하라. 아름다움도 건강의 일부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모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행복에 공헌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간접적으로 행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성이라 할지라도 절대 없어도 되는 장점이라 할 수 없다. 아름다움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쉽게 호감을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추천장이다. 모든 행복론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란 불행 없이 사는 것, 다시 말해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래 인간은 즐겨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오해를 당해도 낙심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혹은 세상으로부터 공공연한 오해를 사고 책으로 쓰이고 그것이 퍼져 잘못이 정정되지 않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훗날 반드시 조금씩 정정되어 빛이 비추어질 것이라 여기며 마음을 다스려라. 심사숙고와 토론이 이루어져 언젠가는 잘못이 수정되기 마련이다. 문제의 크기에 따라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총명한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세상 사람 누구나 이해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 자신의 가치를 믿어라. 진정한 의미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본인에게 탁월한 능력과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졌을 때이다. 이 확신은 사실 착각이거나 우연과 평범한 장점에 불과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도 진심으로 믿는다면 자부심에 상처를 입는 일은 없다.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라. 매 순간순간 일어난 일과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기억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것들은 쉽게 말해 그러한 사건의 결과이자 그것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고 사건의 중요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매 순간 스스로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확실하게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기를 쓰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인생에서 결점이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한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말과 줄기가 없는 연꽃은 없다고 한 인도의 격언처럼 수많은 이점이 있는 고독에도 다소의 결정과 고민거리는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관한 결점과 고민과 비교한다면 매우 사소한 것이다. 따라서 자기 내면에 가치 있는 것을 충분히 갖춘 사람은 타인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인 것이 더 낫다.
인간은 따분함을 견디지 못한다. 인간은 본래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질이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금세 질려 따분함을 견디지 못한다. 마음을 풍요롭게 가져라. 초라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면을 풍요롭게 마음을 갖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음이 풍요로워질수록 따분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여가를 만들지 마라. 자신의 능력에 맞춰 무언가를 해야 한다. 정해진 일과 활동 영역이 없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장기간의 휴가 여행을 하면 오히려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다.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자신이 있어야 할 본래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두더지가 땅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역경과 맞서 싸우는 것이 인간의 태생적인 성질이다. 따분함의 희생자가 되지 마라.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는 능력의 원래 목적은 모든 면에서 역경이 닥쳤을 때 맞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싸움이 끝나고 나면 그 힘이 넘쳐 놀이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당장의 인간 고뇌의 한 가지 원천인 따분함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따분함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기 쉬운 사람은 높은 사람이나 부자들이다. 고독을 추구하라. 현명한 사람은 고통과 불쾌함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노력하며 가능한 한 곤란과 조우하지 않도록 조용하고 여유로운, 평온하고 검소한 삶을 추구한다. 때문에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 다소간의 인연 뒤에는 은둔 생활을 즐기고 지성이 매우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고독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루를 살자.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매일의 기상이 작은 탄생이고 매일 아침의 상쾌한 순간은 작은 청춘, 매일 밤의 취침은 작은 죽음이다. 자신의 잘못을 응시하라.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돌이키려 하거나 변명하거나 큰 잘못이 아니었다고 믿으려 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그 잘못의 중대함을 똑바로 응시하여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 그것은 자기 혐오로 이어져 자신을 괴롭히겠지만 채찍을 아끼면 자식을 망치게 된다라는 속담을 염두하기를 바란다. 위대한 사람은 후세를 위해 일한다. 같은 시대 사람의 고마움을 살아서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대의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결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위대한 일을 지향하는 사람은 훗날의 세계에 눈을 돌려 후대를 위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완성해야 한다. 화상을 입지 않을 거리를 유지하라. 현명한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불을 다루어 어리석은 자들처럼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라. 어리석은 자는 불 속에 손을 집어넣고 화상을 입으면 쓸쓸한 고독 속으로 도망쳐 불이 뜨겁다고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한다. 두 개의 눈을 가져라. 인생을 잘 헤쳐나가려면 다음 두 가지 것이 가능하면 효과적이다. 앞을 예측하는 것과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다. 앞을 내다보는 세심함이 있다면 손실과 손해를 막을 수 있고 너그럽게 봐주는 관용이 있다면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예절과 친절로 대하라. 원래 밀랍의 재질은 딱딱하고 무르지만 조금만 열을 가해도 부드러워져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완고하고 저기로 가득한 상대라도 예절과 친절로 대한다면 호의적인 태도로 변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예절은 밀랍의 열과 같은 것이다. 거짓말에 속는 척하라. 만약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든다면 그냥 믿고 있는 척하면 된다. 상대는 더욱 대담해져 계속 거짓말을 하며 변명만 늘어놓다가 결국 들통이 나고 만다. 또한 상대가 본인에게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것 같고 조금씩 빈틈이 보인다면 오히려 믿는 척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당신의 반론에 정색하며 불신을 없애기 위해 남은 진실을 전부 털어놓게 될 것이다. 순수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라. 일반적으로 소박한 것은 사람을 매료시키지만 부자연스러운 것은 반드시 사람을 불쾌하게 한다. 또한 진정한 사상가는 자기 생각을 가능한 한 순수하고 명료하게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순수함은 항상 진리의 증표로만이 아니라 천재의 증표로도 여겨진다. 모든 것은 운명. 모든 것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일어나야 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생각하라. 자신의 현명함을 보여라. 어리석은 사람을 상대할 때는 자신의 현명함을 보여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인간과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즐기자. 그 어떤 즐거운 일이라도 기쁨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육체적 즐거움은 물론이고 지적인 기쁨은 더더욱 그렇다. 영어로 즐기다는 to enjoy oneself, 자신을 즐기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매우 적합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He enjoyed Paris, 그는 파리를 즐기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He enjoyed himself in Paris, 그는 파리에서 자기 자신을 즐기다인 것이다.